자, 국어의 역사성입니다. 아까 역사성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이건 사실 뭐 여기 다 그거에 대한 샘 설명인데 역사성은 생성소멸 발전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줄여서 뭐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성은 생소발이다. 이 발음 변화한다는 거야, 변화. 생성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소멸은 없어진다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언어는 이렇게 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이거죠. 언어의 역사성이란 개념 나왔어. 언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특성을 말한다. 표기, 음은, 어휘, 문법. 그래서 중세국어하고 현대국어를 비교하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거죠. 이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게 요거를 비교하면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거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배우면 돼요. 뭐가 달라졌는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하나만 일단 알아두시고 제목에서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저 내용에서 직접 적용해서 배우는 게 빨라요. 시간이 있으면 요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데 내용하고 접목시켜서 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자, 국어의 역사성, 언어는 변한다. 이거는 진짜 있지만 요즘 간혹가다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수한 예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소멸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언어의 이제 속성이 나오는데요. 속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냥 어렵게 하지 마. 뭐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 언어의 사회성은 약속이란 단어 나오면 언어는 뭐 구성원의 약속이다. 약속이란 단어 나오면 언어의 사회성이에요. 알았죠? 뭐 변화하고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뭐 이런다. 그러면 역사성이에요. 오케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변화된다. 변화라는 말 나왔죠? 무슨 성이다? 역사성이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여기는 이해됐어? 여기는 그거 외에는 이 사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이걸 예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는 100을 얘기하고 즈문은 뭐 1000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100, 1000 이렇게 쓰지 온, 즈문 이런 말 안 쓰죠.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시기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대국어 이거 구분하는 거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나오는데 자, 요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얘하고 얘 연도는 좀 색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고려에서 이게 10세기예요. 10세기에서 여기 16세기까지를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저거 오답에 왜 잘 빠지냐면 학교에서 선택지에 이렇게 나와. 중세국어는 15, 16세기의 국어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 잘 빠져요, 함정에. 왜냐면 우리가 이거 다음에 배워야 되는 훈민정음 서문이 뭐가 15, 16세기의 국어를 우리 뒤에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15, 16세기 뒤에 못이 박힌 거야. 그런데 중세국어는 15가 아니야. 16이야. 여기서 정기와 후기로 나눌 때는 15, 16세기가 돼요. 중세 중에서도 15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15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정기고 이쪽이 후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 중세 후기의 국어는 15, 16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함정파는지 알겠죠? 중세 국어는 15, 16세기다. 이건 틀린 말. 중세 후기 국어는 15, 16세기다. 이건 맞는 말. 오케이?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하면 참 유치한 건데요. 근데 왜 또 학교에 자주 그런 말장난을 합니다. 중세국어의 특징 물어볼 때. 알았죠? 그러면 왜 여기 15세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느냐? 이때 뭐가 만들어져요? 15세기에 뭐가 만들어져요? 세종대왕이 뭘 만들어요? 한글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어 사상 정말 하나의 전 세계적으로 획을 긋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글이 만들어진 시기는 1446년입니다. 3년이에요. 3년. 만들어진 시기는 3년이고 3년에 만들어져서 3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진 것, 그러니까 완성된 거는 43년이고요. 46년에 세상에 반포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검증을 3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15세기죠. 세기는 요 앞에 두 글자, 연도 두 글자 플러스 1 하면 돼요. 세기 못 따지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16세기까지는 17세기에서 18세기를 19세기까지는 근대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언어가 한번 수정이 돼요. 대폭적으로. 그 다음에 문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이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현대 문법 있죠? 그래서 현대 문법은 근사치가 되면서 문법도 계속 수정 보완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현대국어의 문법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가까운 시기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국어의 역사성 그래도 준 거야 지금. 이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거고 이 세 개를 다 배웠단 말이에요. 6차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에.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설명을 하면 죽어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다 공부하려면요 죽어납니다. 근데 지금은 교과에 얘만 나와 있죠. 얘하고 비교하는 건데 당연히 얘하고 비교할 수도 있어야지. 됐죠? 자, 요거 연도 조심해라. 알겠니? 세기 조심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정기 후기를 나누는 그 기준은 사건은 뭐야? 임진왜란입니다. 쪽발이하고 싼 거. 이순신. 자, 봅시다. 이게 훈민정음 서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 훈민정음 서문은 세종이 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써는 거를 훈민정음 서문이라고 합니다. 기본 뭐가 돼야 되겠어요? 현대어 해석은 당연히 돼야 됩니다. 현대어 해석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래서 그게 역사성에서 의미가 축소가 됐느냐, 확대가 됐느냐, 변화가 됐느냐, 이동이 됐느냐,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일단 여기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그죠? 여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설명을 하고, 따로 문법을 설명을 할게요. 필요에 따라서. 자, 봅시다. 자, 여기 이거는 한자죠. 그죠? 한자 옆에 이렇게 한글로 표기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자 옆에 한글 표기법,
이거를 얘를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해요. 많이 어렵죠? 동국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 옆에 토를 달았는데 우리말로 토를 다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동국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운 발음을 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문법이 있어요. 동국 정운식 표기법은 그러면 한자 옆에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지?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동국 정운식 표기법이 아니에요. 알았어? 이거는 이퀄 뭐라고? 한자 옆 한글 표기법이야. 자, 이거는 표기 방식은 1번 방법은 모든 글자에 한자 옆에 한글로 표기할 때는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춰야 돼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게 뭔 말이 뭐가 이상한데요? 우리 한글 쓸 때 뭐 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초성과 중성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종성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칙으로 다 세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해가 돼? 그럴 경우 종성이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응이나 미음, 이응의 문자를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알겠니? 이응이나 미음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얘가 대표적인 거죠. 이 글자가 원래 원래음은 지금 얘기하면 새예요. 그죠? 뭐가 없습니까? 종성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응을 그래서 붙여준 겁니다. 이해가 되죠? 동국 정운식 표기법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조선시대는 누구 눈치를 봐? 우리나라가? 중국 눈치를 보잖아요. 한자는 어느 나라 글자예요?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간단해. 중국 발음에 혹은 이거 원음에 가깝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알겠니? 자,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 근데 원래 음에 초성, 중성, 종성이 다 갖춰져 있잖아. 그러면은 동국 정운식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종자는 그대로 종자로 읽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동국 정운식 표기법은 얘하고, 그러니까 원래 음하고 달라져 있으면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 원래 어자예요. 얘 원래 음이 원음을 선생님이 써주면 세종, 제
훈민 정음이야. 원래 원음으로 우리말로 쓰면 오케이? 그런데 지금 다르게 돼 있는 애가 누구예요? 얘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얘 다르죠? 그죠? 얘는 대 그대로 썼죠? 얘 모양 다르죠? 오케이? 얘네들은 다보다 이 용어가 낯설 거예요. 자꾸 얘기를 말로 하셔야 돼. 동국 정은식 표기법이야. 동국은 우리나라, 정은 바른 소리란 뜻이야. 알았어요? 한자를 우리나라 음으로 바르게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법칙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입에 붙어야 돼요, 용어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자, 봐봐. 글자 옆에 요 가운데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 글자 왼쪽에. 맞아요? 맞아요? 요런 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성조라고 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중세국어에는 성조가 있었단 얘기네. 맞니? 성조는 뭐냐면 소리에 높낮이를 얘기해. 억양이라고 하죠. 알았죠? 이거는 몇 세기에 있습니까? 15세기에 있고 16세기에 소실돼요. 없어져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 이거 기억하자. 여기 성조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성조의 종류는 왼쪽에 글자, 그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방점. 그러니까 요 점의 이름이 뭐야? 방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은 어디에 해당이 돼? 형에 해당이 되는 거야. 왼쪽에 찍는 거야. 왼쪽에. 알았죠? 그 이름이 뭐야? 방점이라고 하는 거야. 에? 알았지? 그럼 여기서 나는 없죠? 이 점은 이 라 앞에 있는 점은 누구에게 찍힌 거야? 낫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글자 왼쪽에 찍게 돼 있는 거니까 그 글자가 해당이 되는, 방점 뒤에 게 해당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자, 첫 번째 방점이 없을 때 얘를 우리가 평성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자, 입에 자꾸 붙여. 뭐라고 한다고? 평성은 낮은 소리야. 그러니까 낮게 발음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락 같은 경우는 락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나 같은 경우가 나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야. 에? 나가 없죠? 지금 왼쪽에? 이해가 되니? 두 번째, 이 방점이 몇 개 있을 때? 한 개 있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거성이라고. 거성은 얘하고 반대야. 높은 소리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두 개 있는 것도 있죠. 두 개일 때, 방점이 두 개일 때 얘를 상성이라고. 얘는 낮았다가 어떻게 발음해라? 높게. 나 이런 식으로. 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나도 저거 성조 해서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조의 종류, 중세구의 특징이 이러하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석이 나랏은 얘는 나라 플러스 시옷이 때 시옷이 관형격 조사라고 돼 있지. 지금 현재는 관형격 조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단독 문제로 잘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잘 나와요. 복잡하거든요. 중세 관형격 조사는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표기 방식이 첫 번째가 이 시옷에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요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지금의 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의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 국어에서는. 그럼 얘네들을 어떨 때 표기하는지를 외워두셔야 되겠죠. 알았죠? 일단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무정 앞에 명사가 조사니까 앞에가 체온이 오겠죠. 그죠? 앞 체온이 뭐일 때? 무정명사. 이럴 때 씁니다. 그러면 선생님 또 무정명사는 뭐예요?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체의 범주를 어디까지 봅니까? 자, 생명체 무정의 반대가 유정이에요. 알았어? 무정의 반대가 뭐라고? 유정명사야. 유정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생명의 범위를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사람 들어가지? 유정명사 동물까지만 봅니다. 식물도 우리가 살아있는 걸로는 보죠. 근데 식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쓴다는 얘기니? 얘하고 반대니까 얘는 유정명사인데 앞에 체온이. 그럼 유정명사는 아까 사람이나 누구 동물까지만 요 두 가지만 해당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옷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더. 그지? 핸드폰 치워.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니? 누구한테 하는 거야? 지금 수업이니까 좀 이따가 가서 전화해. 엄마 여기 수업하고 온 거 아실 거 아니야. 금방 전화해. 자, 두 번째 시옷이 유정명사에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체온이 높임을 나타내는 유정명사일 경우에는 시옷을 씁니다. 알았죠? 아버님의 할 때 아버님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옛날에 아빠 이렇게 안 부르잖아.
그러면 아버님은 높임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무정이 아니지만 뭘 쓴다? 의에 해당되는 말이 시옷을 쓰면 된다. 이해가 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는 됐어. 이제 시옷을 쓰는 경우 애와 의는 언제 쓰느냐? 얘는 또 나눠줘야 되죠. 자, 얘 글자 이름이 뭡니까? 아래 아.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발음을 해요? 아 발음에 해당되는 거야. 아에다가 이가 더해지니까 애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아는 양성 모음입니까? 음성 모음입니까? 양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음양으로 나누죠. 이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위에 걸로 나서 2번으로 쓸 때는 앞에가 양모음일 때는 뒤에 L을 씁니다. 이건 쓰고 앞에가 음모음일 때는 뒤에를 의를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맞아요? 이거 시험 문제 단독 문제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사례 전원 내놓고 내는 거. 그지? 그래서 예를 하나 써놓읍시다. 자, 현대국어에서 아버님의 이렇게 표기하면은 그죠? 맞아? 여기에서 이 의는 뭘 써야 돼? 중세국어로 바꾸면 얘는 시옷으로 바꿔야 되죠? 맞아요? 왜? 얘가 유정이면서 뭐니? 높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기러 기의 이거는 뭘로 써야 돼요? 역시 여기서 의는 뭘로 써야 돼요? 시옷으로 표기해야 되죠? 왜요? 기러기는 유정이에요? 무정이에요? 아, 소리 여기 시옷이 아니죠? 얘는 유정이니까. 기러기는 유정이에요. 근데 높임의 대상은 아니죠? 맞아요? 근데 여기 뭘로 끝났어요? 끝에가 2로 끝났죠? 근데 이게 원래 기러그가 그로 끝나. 근데 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 기러기를 중세로 표기하면 기러그 뭐 이렇게 기륵인가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기륵. 오케이? 얘가 중세로 보면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음이에요. 유정모음이면서 음모음이에요. 그래서 이 의는 뭘로 쓴다? 의로 쓴다. 기륵. 그래서 기르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얘가 기러기가 중세 표현으로 기륵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어져 끼고 와서 기르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음모음이기 때문에 요정 얘를 써요. 오케이? 요거 외워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오케이? 오늘 중요한 건 지금 몇 가지 배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